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의 Ask Me Anything.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AMA 3탄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3탄을 위해서 질문을 5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진짜 정말 좋은 5가지 질문을 선별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답변을 피터께서 드릴 겁니다. 네. 맨날 어려운 거 나한테만 시키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질문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질문은 거의 없었고, 네. 대부분 어느 정도 이 업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질문 주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뭔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 뭐 이런 거를 묻는 질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우리 소두를 길게 하면은 우리 PD님께 우리가 혼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코인 가격 사이클과의 관계, 그리고 코인과 주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본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자산운용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룰 중에 하나가 이제 상관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질문은 비트코인하고 반감기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인하고 주식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반감기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껏 과거의 그 가격 패턴을 보면은 반감기가 여태껏 3번 있었죠. 근데 처음 2번의 반감기가 있은 후에 엄청나게 불장이 왔었고,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도 불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감기와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 움직임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반감기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공급량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수요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변화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감기는 이 공급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요도 줄어들면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없겠죠. 적어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팽창하거나 이래야지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건데, 이 공급이 이 반감기 때 줄어듦과 동시에 뭔가 수요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여태껏 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반감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무슨 변화가 있냐?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서 수요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추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추정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이제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은 반감기가 일종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쇼크를 주는 거거든요. 여태껏 공급되는 이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런 쇼크가 왔을 때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여태껏 작동한 것처럼 제대로 유지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 있을 수 있는데, 그 반감기를 잘 무사히 넘기면은 불안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더 견고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이 네트워크에 대한 확신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설명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와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과거 3번 동안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뭐 원인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한 반쯤 맞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감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공급 측면에서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수요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였을 때 마이닝 파워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뭔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되게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그 나심 탈렙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엔티 프레자일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보면은 스트레스나 쇼크를 받았을 때 견고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엔티 프레자일한 그런 네트워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이 코인과 주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쭤보셨는데, 짧게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코인하고 주식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인하고 주식의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류하고 프라이스하고. 그러니까 밸류는 이제 가치고 프라이스는 가격인데, 이제 가치와 가격의 우리가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시필수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임의의 그 양의 물건을 어떤 일정한 시간에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교환하기로 합의한 교환 비율인 거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 가치와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가치라는 것은 좀 더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는 거고,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생길 수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하는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가치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주식의 밸류 드라이버랑 비트코인의 밸류 드라이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도표를 여기다가 제공을 했는데, 주식 또 그 기타 그 외에 기존 금융권의 자산들,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부동산들의 밸류 드라이버는 GDP 성장률, 그리고 아니면 뭐 주식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성장률, 이 기업의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배당이나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또 금리,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성장 속도, 아니면 그 사용자들의 어덥션, 그 어덥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제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밸류 드라이버 자체가 두 개가 다르죠. 밸류를 창출하는 그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관관계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자산이 가격이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코릴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 두 개의 자산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선별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전부 다 다운받아가지고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돌려서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숫자를 봤을 경우에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은 코릴레이션 자체는 0에서 한 0.5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0에서 0.5라는 거는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코릴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자산은 코릴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지 않은 그런 자산인 거고, 그럴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항상 코빗의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드리는 구독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기관 투자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앞으로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관심이 늘어서 향후에도 상승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진다고 하시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주시자면? 네, 이 기관 투자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온 지가 좀 됐었죠. 한 2017년 때부터 이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거기서 말한 기관 투자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017년에 그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런칭이 된 것도 2017년 12월 달쯤에 나왔던 거였죠. 근데 사실상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훨씬 더 가시화가 됐어요. 그러면 2,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에 보니까 그 필요한 인프라들이 너무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탁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그런 게 쭉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들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 거, 그게 한 2020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신념이 잘 안 생기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레온이 얘기한 그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금,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제 생각에는 2020년 5월 달에 있었던 폴 튜더 존스의 인베스터 레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저명한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이 이러한 이유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많은, 그 이후로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도 비트코인 산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무뎌졌는데, 그 당시에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다가 폴 튜더 존스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운용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폴 튜더 존스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뭔가 들여다봐도 괜찮을 것 같은, 보통 커리어 리스크라고 하는데, 커리어 리스크는 뭐냐면은 괜히 엄한 말 했다가 자기 보스한테 얻어맞고서 잘려버리는 이런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관심이 있어도 몸을 추스리고 아무도 입을 못 꺼내고 있다가 폴 튜더 존스가 먼저 그런 얘기를 뚝 해주니까 이제 커리어 리스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PM들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런 커리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져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서서히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을 더 이상 어떤 뭐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자산군으로서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플러스 5월 달에 이제 반감기라는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일어난 시기가 다가 절묘하게도 엄청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한대로 찍어내는 그 통화량 대비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은 이제 거꾸로 가니까 4년마다 줄어들죠. 그리고 2,100만 개로 픽스가 돼 있고, 이런 면이 더욱더 이제 대조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고, 더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관 더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였는데, 2017년에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이 자산운용사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자산운용사가 아닌 그냥 일반 기업,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그 잉여 현금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였고, 그래서 엄청난 또 이것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기관 자금이라는 거는 기업의 잉여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bitcointreasuries.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태껏 그 발표된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상장돼 있는 뭐 채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도 이제 올라가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쭉 상장된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쭉 보면은 그게 한 42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42 빌리언 달러라는 이제 기업들의 자금이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상장되지 않은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더하면은 좀 더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42 빌리언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 집계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발표된 뉴스에 언급된 숫자들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 기억 속에는 다 합해봤자 2 빌리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액수를 발표를 했던 게 미국의 보험회사인 매스 뮤추얼이었는데, 발표를 한 게 100 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물론 큰 숫자이긴 하지만은 42 빌리언 달러의 극히 일부인 거고, 그래서 여태껏 뭐 헤지펀드의 뭐 여러 가지 스탠리 드랑켄 밀러가 발표한 숫자라든지, 그 외에 러플러였나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자산운용사들이 발표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해봐도 제가 보기엔 2 빌리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대부분의 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랑 그다음에 테슬라가 들고 있는 그 부분이 제일 굉장히 크고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 앞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쓴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이게 확신이 아마 안 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 계속 나와야지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준으로 익스트라플레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준으로 그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헤드라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계속 이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이 사람들이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의 자금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중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얼마이고, 다른 어떤 정황을 살펴봤을 때 들어올 여지가 이만큼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자산군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다 합해보면은 한 700 trillion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70경? 그래서 어쨌든 700 trillion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50 trillion 달러가 글로벌 채권이고 250 trillion이죠. 그다음에 한 200 trillion 정도가 부동산이고 주식은 한 100 trillion 달러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제 이런 대부분의 큰 자산군에 담겨 있는 자금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700 trillion 달러라는 자금이 대부분의 기관 자금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42 billion dollars. 많아봤자 거의 아까 그 자산운용사 것까지 합해서 좀 더 많다고 쳐봤자 50 billion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50 네. billion 그도 안 된다는 거는 기관 자금의 1만 분의 1도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액수만 들어와 있는 거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왜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은 왜 이게 계속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마코비츠라는 노벨상을 수상을 한 경제학자가 세운 이론이고, 이게 이제 자산운용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룰로서 여태껏 군림을 하고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자산을 편입을 하느냐 아느냐의 결정은 그 자산의 상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산의 변동성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섞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그 자산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포트폴리오에 섞을 가치가 있다라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자산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융 이론상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 분의 1밖에 안 한 거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인 거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편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이 자금이 지금은 너무나 조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자산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예측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 이론이 우리 잘 뭐 평소에 생각 안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 이론에 충실히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국민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되는 펀드니까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00% 국채에 다 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자산운용의 대세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면서 국민연금도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채의 비중은 100%가 아니고 한 4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자산에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근 30년, 40년에 걸쳐서 조금씩 다른 자산을 편입을 하면서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물론 주식도 갖고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대체 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헤지펀드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피케이션 한다는 거는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론이고 따라야 하는 룰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굉장히 아무도 편입을 많이 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금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계속 편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드 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년하고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을 거쳐서 다이버시피케이션 해가면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피터가 올해 예측을 한 5가지 중에 1개가 더 적중할 확률이 높겠네요. 아, 그렇죠. 네. 중앙은행이 됐건 뭐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 됐건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편입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죠.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응 형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리가 자신의 모든 물량을 팔아서 라이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했다고 하고, 연파이낸스의 창시자 안드레 역시 페어런치를 통해서 보상 하나도 안 받고 이더리움도 탈중앙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같은 건지 아니면 말로만 그런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네요. 네, 강은 형제님 항상 저희 댓글도 남겨주시는 아주 고마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또 이렇게 좋은 질문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중앙화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답을 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탈중앙화라는 단어,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탈중앙화가 이제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리는 정의에서 비춰볼 때 비트코인은 어떤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어떤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탈중앙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이제 하면은, 탈중앙화라는 단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단어를 입에 담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탈중앙화가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간단하게는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이 없고, 이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러면 필요한 거냐? 어떨 때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중개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많은 리스크가 이런 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탈중앙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고,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중개인이 있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탈중앙화를 하면은 우리 세상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탈중앙화를 함으로 인해서 중개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집중돼 있던 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탈중앙화라는 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했을 때 많은 베네핏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라는 이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서 야, 너 얘는 탈중앙화가 돼 있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SEC가 증권이냐 아니냐 판정을 할 때 탈중앙화 여부를 많이 보는데, 이게 하위 테스트의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느냐 내리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보는 게 얼마나 탈중앙화가 돼 있는지를 이제 SEC가 보는데,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이게 돼 있는 거라고 보는지 SEC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임의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컨셉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한 탈중앙화를 얘기하는지 또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는 대부분 보면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서 탈중앙화라는 거를 질문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때 탈중앙화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 그 자산의 보유 구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이 탈중앙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몇몇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지, 또는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잘 분산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중앙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연파이낸스, 이 탈중앙화의 그 레벨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근데 이 모든 레벨을 저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은, 시간상 지금 여기 질문에서 나온 토큰, 코인의 보유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는지 이 부분만 보고서 저희가 탈중앙화 여부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합니다. 평가를 해보면은 이 평가를 위해서 다행히도 대신 평가를 해준 분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여기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도지코인을 얘기를 하면서 서플라이 에퀴티 레이쇼라는 걸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도지코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유량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한 차트가 이제 갤럭시 디지털에서 출판된 리서치에 거기에 올라와 있었죠. 서플라이 에퀴티 레이쇼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보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으면은 높게 나오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숫자를 차트로 그 리서치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에이다, 도지코인, XRP, 유니 하고 그다음에 폴카닷,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낮다는 건 뭐냐면은 탈중앙화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보유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런칭이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채굴을 한다든지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보유량을 보면은 몇몇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죠.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는 뭐 사토시랑 팔핀이랑 몇몇 사람들밖에 안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보유량이 이제 여러 사람한테 분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서플라이 에퀴티 레이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보유 구조가 분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이 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세 번째가 라이트코인이고, 네 번째가 에이다고, 다섯 번째가 도지, 여섯 번째가 XRP, 일곱 번째가 유니하고 폴카닷.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떤 코인은 굉장히 많이 분산이 잘 돼 있고 어떤 코인은 안 돼 있고, 근데 보통 이제 탈중앙화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탈중앙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들은 코인의 보유량이 여러 사람한테 분배될 수 있도록 서플라이 스케줄이나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여러 사람한테 분배시키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탈중앙화 정도가 높아지는 거인 거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별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그냥 프로젝트 그 자산을 그냥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보유량이 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트에 의하면은 XRP가 그런 경우이고요. 뭐 유니나 폴카닷은 그 프로젝트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산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XRP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차트에 보면은 분산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재밌네요. XRP가 분산이 되게 안 돼 있다라고 나오는 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SEC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충분히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제3자에 의해서 자산이 성공 여부가 갈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이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질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이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같은 것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말로만 탈중앙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탈중앙화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언급하신 자산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순서로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탈중앙화가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일일이 제가 다 까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이더리움의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이 이더리움을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연파이낸스, 이 세 개의 프로젝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그 자산을 받아가려면은 채굴을 해야 되는데, 미리 채굴을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배분을 한 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가 런칭이 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달라붙어가지고 공평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채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가 됐건 찰리 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안드레 프로니에가 됐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채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인이 유리한 입장에 서가지고 코인을 받아간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페어 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연파이낸스는 페어 런치를 한 좀 보기 드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더리움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다 이제 이더리움의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리마인이라는 걸 했어요. 다들 처음에 네트워크가 런칭이 되기 전에 미리 뭔가 마이닝을 해가지고 채굴이 코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72 밀리언 이라는 이더가 이미 채굴이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고안하고 초기에 개발한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채굴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초기 투자를 하고 초기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미리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고 좀 대형화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어떤 프리마인이라는 게 관례처럼 자리를 잡았고, 이더리움 이후에 생긴 수많은 프로젝트, 한국에 있는 김치코인도 포함해서 대부분은 재단이라는 게 있고, 그 재단이 물량을 프리마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받아가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그 미리 프리마인으로 받아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먼저 많은 수익을 갖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인이 진짜 탈중앙화를,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도 시간을 거쳐서 자꾸 이제 코인을 분산시키고 그러면서 탈중앙화의 모습에 가깝게 다가가면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서 좀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